원래 제목이 이제 대한민국 블랙아웃 이렇게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최연애 의원님이 지은 책이거든요. 책인데 그 내용이 주로 이제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한 걸로 돼 있는데, 상당히 그 자세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이 직접 쓴 건가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상당히 심도가 있고 내용이 알찬데, 그거를 이제 여러 동료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뭐 읽고서 제대로 파악을 했다고 할 만큼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도 물론 책을 다 읽어봤지만 우리나라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막 우리가 이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에너지 전환 정책,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합당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목을 이제 이렇게 에너지 전환과 이제 거기 그 핵심 내용이 이제 탈원전인데, 그래서 탈원전과 관련해서 제목을 에너지 전환과 원자력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수보급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요체가 뭔지 소개를 드린 다음에,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동안 전력 생산에 값싸고 이제 품질 좋은 전력 생산에 기여하고 해왔는데, 그런 원자력의 그런 본질적인 장단점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념에 치우친 그런 판단에 의해서 탈원전 정책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탈원전 정책에 세 가지 중요한 논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논거가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 전부 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반증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갖고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제 에너지 전환에서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상생을 해서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밸런스 2016년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인데, 그러니까 809억 불, 거의 이제 이게 2016년 자료인데, 이때는 이제 809억 불이니까 한 90조 정도의 이제 돈을 이제 에너지 수입에 쓰는데, 그게 그래서 에너지 양으로 보면 이제 뭐 700만 TOE, 이게 이제 1차 에너지로 들어오고, 그 중에서 뭐 이제 전환 과정에서 손실, 그러니까 뭐 전력으로 전환 과정에서 손실 등을 고려하면은 그 중에 76.6%만 이제 소비가 되고요. 이게 이제 최종 에너지고, 그 중에 이제 전력이 차지하는 게 이 총 에너지 중에 이제 한 19% 정도 되는 497 테라와트 아워가 됩니다. 이 전력 중에서 원자력이 이제 2016년 자료인데요, 30% 정도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고, 이제 석유가 석탄이 한 40%, LNG가 한 20%, 22.4%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이제 비율로 전력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좀 바뀌어서 원자력이 작년 같으면 한 23% 이렇게 떨어졌지만, 정상적이었다면 원자력이 30% 전력을 이렇게 생산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생산된 전력의 54%는 이제 산업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전력 사용량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인구당 전력 사용량을 보면 1.1kW, 한 사람당 항상 1.1kW를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인구가 있다면 5,500만 킬로와트가
필요한 겁니다, 평소에. 근데 이제 그게 최대 전력일 때는 어떤 때는 이제 9,200만까지도 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력 생산 사용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뭐 한 5위 수준으로 이렇게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전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혹자는 이제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생산의 55% 정도가 사용되고 사실은 이 주거에는 13%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에서의 전기 사용량을 보면은 뭐 일본의 한 반, 미국에는 한 3분의 1 수준으로 주택에서는 굉장히 이제 보통 개인들이 전기를 아껴 쓰는데 이 산업에서 전기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싼 값에 공급이 되고 그 싼 값에 다량의 전력이 산업에 공급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발전이 여태까지 잘 이루어져 왔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싼 값에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했던 거는 바로 이제 원자력이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이 아까 30%라 했지만 상당 부분의 그런 전기를 공급해 줘 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LNG, 그다음에 뭐 석탄 이런 거에 그 가격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한전에서는 이런 원자력을 이렇게 싸게 사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40원 정도 됐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40원 정도 되는 게 이제 최근에 60으로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렇게 싸게 사고 LNG 같은 건 상당히 비싸게 사고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하면 평균 구입가가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이런 평균 구입가로 구입한 거를 이렇게 평균 판매가 저렇게 이제 높은 가격에 팔아서 그 한전의 그 수익을 유지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전의 적자 문제가 두드러졌어요. 그거는 이제 원자력 전기가 싼 부분을 차지하는 원자력 전기가 그 비중이 낮아졌고 LNG가 높아졌기 때문에 구입가가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판매가는 유지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한전의 그런 적자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원자력이 상당한 전기를 차지하고 있어서 싸게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아주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입안을 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제 그 모토는 이제 환경과 안전을 우선하는 전력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걸 사실은 이제 좀 뒤로 밀어놓고 안전과 환경을 더 중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탈원전, 그래서 원자력을 줄이고 그다음에 탈석탄을 하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까지 20% 달성하는 걸 이 세 가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성립된 정책이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되겠습니다. 탈원전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제 소위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까지 정해진 거는 원자력 발전소를 2030년까지 6기를 더 짓게 돼 있는데 그 짓기로 된 걸 다 폐기를 하고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처음에 가동을 하게 되면 초기 최초의 운영 허가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게 보통 한 40년인데 그거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운영 허가를 갱신을 해주는데 그 어떤 설비 같은 걸 좀 보완을 해서 안전성 심사를 받고 그래서 소위 계속 운전이라는 거를 40년 지나서 뭐 10년, 20년씩 더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계속 운전을 저는 전혀 추진하지 않겠다. 그래서 40년이 되는 모든 원전을 2030년까지 다 정지를 시키겠다. 그래서 11기가 정지가 되고 그래서 총 발전 용량이 가동 운전이 9.7기가와트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원전 지으려고 했던 게 8.6기를 안 지어가지고 거의 한 16기가 이상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 용량이 2030년 되면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탈석탄도 환경 개선 측면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고는 이제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보다 이 석탄 발전 설비는 2030년 가게 되면
3기가와트가 늘게 됩니다. 300만 킬로와트가 더 늘게 되고 사실은 더 석탄 같은 경우에는 예정된 이제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예정됐던 그 발전소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 건설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신규를 다 취소하기로 돼 있지만 석탄은 이제 짓기로 돼서 결국은 석탄 발전소는 2030년 되면은 지금보다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20%인데 원자력이 줄어드는 거를 이제 가스 발전을 확대를 통해서 충당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예정한 2030년에 그 설비 그 구성인데 여기서 이제 원자력이 38.3이었던 게 20.4로 팍 줄고 석탄은 사실은 7차에서는 2030년까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44까지 늘어나게 돼 있던 걸 조금 줄였지만 39.9로 가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당초 계획했던 7차 때보다도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되고요. 대폭 느는 게 이제 신재생이 이렇게 대폭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그 발전 비중을 보면은 이제 보통 30%였던 원자력이 이제 24%로 줄어들고 그 대신에 6.2였던 신재생이 20%로 늘어나는. 석탄도 이렇게 발전량을 줄이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가면은 이건 안 줄고 이제 LNG가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가 이렇게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요 요소로 탈원전을 이제 추진하는 그 소위 논거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가 이제 원전 사고의 치명성입니다. 원전 사고는 한번 나면은 그 피해가 막대하고 그게 이제 생명의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제 원전을 줄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이유인데요. 이게 이제 후쿠시마 사고 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경주 지진이 덮치면서 이 원전 사고의 치명성이 이렇게 좀 부각이 됐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뭐 부산 기장 이런 데는 원전이 인구 밀집 지역에 배치돼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사고 위험에 대한 어떤 제일 중요한 논거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용 후 해결료. 원자력 발전소의 타고난 사용 해결료가 방사성을 띠는데 그것이 방사성 독성이 1000년, 만년 이렇게 지속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물질을 그 혜택은 당대에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후대에 넘겨진다 이런 윤리적인 부당성이 있다라는 논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래서 뭐 독일을 비롯해서 뭐 스위스, 벨기에, 뭐 심지어 타이완까지 이렇게 이제 탈원전을 하고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을 안 하고 있는 것만 유지하면서 줄여가는 추세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수가 감소한다. 뭐 이런 세 가지 주장을 바탕으로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발표 나중에서는 이 세 가지 논거가 다 근거가 없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원자력 발전의 그 기본적인 어떤 장단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제일 큰 장점은 원자력 발전은 고밀도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고밀도라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양의 연료로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단위 질량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에너지는 이제 핵 반응 에너지이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화학 반응 에너지. 그래서 핵 반응과 화학 반응의 큰 차이에서 오는 건데 그 질량당 에너지를 보면은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1g이 석탄 이제 3톤에 해당되는 그런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한 300만 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연료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킬로와트짜리 보통 원자력 발전소를 1년 가동하는 데 드는 연료의 양이 22톤입니다. 22톤. 22톤이면
10톤짜리 12톤짜리 트럭 2대면 되거든요. 2대에 연료를 싣고 가서 장전하면 1년 동안 이렇게 가동을 할 수가 있는데 석탄의 경우에는 이제 220만 톤, 실제로는 이런 20만 톤짜리 배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야지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죠. 그래서 연료가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발전 원가에서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원전의 경우에는 1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발전 원가가 저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연료가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기 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료를 미리 상당히 확보를 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걸 계속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연료값의 등락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장점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전혀 배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환경에 굉장히 좋다. 특별히 요새 같은 그 미세먼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석탄 발전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이제 그 LNG 발전은 좀 덜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LNG 발전은 이 도시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생량이 적더라도 그게 이제 그 시민들한테 미치는 그 미세먼지 영향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원자력 발전은 이제 전혀 그런 미세먼지가 없고 특별히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가 거의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원자력 발전의 단점은 이 핵분열을 일으키고 나고 이제 남은 물질이 사용 해결료에 이렇게 잔존하는데, 그것이 방사성을 띠고 있고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열이 계속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잔열이라고 그래요. 잔열. 계속 남아서 나오는 열, 잔열이라 그러는데, 그 잔열을 원자로가 정지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잔열을 냉각을 시켜줘야지 된다는 그런 아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에서도 원자로는 정지돼서 핵분열은 안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사용 후 그 연료에서 나오는 잔열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해서 그런 그 소위 수소 폭발이라는 게 일어났고, 그 방사성을 내는 그런 물질이 이 반감기가 어떤 거는 수 시간밖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이제 수천 년, 만 년이 넘는 것도 있어서 그 장기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싼 전기료인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을 발전소를 싸게 질 수 있고 높은 효율로 운영을 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전기값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여기 주거용과 산업용 전기값을 비교했는데, 이제 이 주거용 전기 같으면 일본의 반도 안 되고 독일의 한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쌉니다. 산업용도 사실은 싼 편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싸게, 미국은 이제 셰일가스 이런 게 나오면서 전기값이 많이 내려가서 산업용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살짝 비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장점은 원자력은 적은 연료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료 수입액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자력 연료는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까 지금 보내드렸던 그 800억 불, 이거는 2016년 자료고 수입액이 5년 동안 평균을 해보면 1,600억 불 이렇게 됩니다. 1,600억 불이면 1인당으로 환산을 하면은 1인당 370만 원을 매년 들여서 에너지를 수입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라늄 수입에 들어가는 거는 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개인당 2만 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우라늄 연료를 수입해서 그걸로 전기의 이제 한 30%를 이렇게 30%를 생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자력은 그래서 준국산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원자력 발전 기술이
세계 수준에 이렇게 도달해 있어서 수출도 언제는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돼 있고,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이런 그 외화 획득도 UAE에 수출한 걸 보면은 원전 1기당 한 20조 원의 이런 수익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었고, 고용도 뭐 3만 명, 연간 3만 명의 이런 고용 창출 효과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실질적으로는 제로인데, 그러니까 가동을 할 때는 원자력 발전소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데, 이제 건설할 때 뭐 이렇게 콘크리트도 타설하고 그러면서 이제 건설 과정에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좀 나오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봤을 때 단위 전력 생산량당 킬로와트 시당 12g밖에 안 되는데, 이제 석탄은 820g이고, 그다음에 LNG가 그거의 한 60% 정도 되는 490g의 이런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기후 변화가 중요한 이슈인데,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당연히 늘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거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원도 풍력이나 태양광도 이제 이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으니까 재생에너지 대처 관점에서는 기후 변화 대처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원자력의 그 효익은 이게 연료가 사용되는 연료가 적기 때문에 많은 양을 이제 쉽게 저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신연료 같은 경우에 우리 보통 아파트 31평 아파트 정도 되는 면적만 있으면 100만 킬로와트 발전소를 한 20년, 30년 저장할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연료를 저장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용 후 해결료도 그 정도 면적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파트 뭐 30평 면적만 있으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한 25년 사용하고 나온 해결료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면적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78년에 고리 1호기가 건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25기가 이미 건설이 됐고, 이제 한 5기가 지금 또 더 건설이 되고 있어서 한 30기가 이렇게 건설이 쭉 되고 있는데요. 거의 공백이 없이 원자력 발전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주춤할 때, 그 이제 TMI 사고 뭐 이런 거 등으로 주춤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 소위 원전 기술 설계 기술 전수팀이 가서 미국의 그런 설계 기술과 제작 기술을 전수해 왔습니다. 제가 제 자신도 이제 1986년에 그 기술 전수단의 일원으로 가서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에서 한 2년 동안 연수를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 자립을 이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 독자적인 그 원전을 개발해서 APR 1400이라는 걸 개발해서 이제 UAE에 수출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은 이제 일단 계속 꾸준히 건설을 해온 걸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원전의 전주기 공급망을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서 완전 기술 자립을 이뤘고요. 그런 효율성을 바탕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그런 건설비를 자랑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입찰을 한 5개 국가의 그 원전 건설 단가 킬로와트당 달러를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는 3분의 1, 프랑스의 한 2분의 1, 심지어 이제 중국보다도 이렇게 싼 그런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건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가격이 싼 것뿐만 아니라 적기에 약속한 그 기간 내에 시공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서, 그게 이제 실제로 UAE에 그렇게 계약된 기간 내에 건설한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도 굉장히 우수한데, 그러니까 운영하는 기술도 우수한데, 우리가 그 APR 1400을 최초로 세계 최초로 그 소위 제3세대 원전이라는 걸 개발해서 가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신고리 3호기입니다. 첫 전출력 가동에 들어가서
1년이 넘게 1년 한 2주 동안 389일 동안 한 번도 정지도 하지 않고 무정전으로 첫 주기 운전을 끝낸 그런 아주 사실은 세계적인 그런 대기록도 있는데, 탈원전 그 기조안에서 그게 작년에 별로 이슈가 안 됐지만 그만큼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미국과 이제 EU의 이런 그 표준 그 설계 인허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받아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원전끼리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이고, 그다음에 다른 미국 같으면 이제 가스 발전이 싼데, 미국의 가스 발전이 예를 들면 60달러 메가와트아워당 60달러라면 우리나라는 원전으로 27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가스 발전보다도 싸고, 또 미국의 이제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 미국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데,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전이 제일 싸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원전은 이게 우리만큼 싸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 같으면 이제 계속 건설을 안 했고 뭐 그런 이유가 있죠. 우리는 쭉 건설을 해왔던 거의 장점으로 그런 싼 그 발전 원가를 유지할 수 있었고, 어쨌든 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UAE에 수출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기당 19조 원 정도의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원전을 판 거 플러스 이제 운영을 하면서 60년간 운영을 하면서 예상되는 그런 수익까지 사실은 포함을 한 겁니다. 근데 요새 나오는 뉴스는 그 운영 계약을 이제 우리나라가 안 하려고 하는 가능성도 있고, 하더라도 좀 싸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제 탈원전 기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출의 그런 효익에 추가해가지고 간접적인 것도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UAE 가서 이제 뭐 여러 다방면의 경제 협력을 약속하고 왔는데, 에너지나 뭐 반도체 이런 데서 협력을 하자 그런 동의를 얻어갖고 와서 이제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엄청 이렇게 많이 낼 수 있는 게 이제 원전 수출입니다. 그렇게 큰 효익과 편익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탈원전 논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가 탈원전을 이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탈원전이라는 건 정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원전은 전혀 건설하지 않고 가동원전의 첫 운영 허가 기간이 도래하면 이제 폐기를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0으로 갖고 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감원전이라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데, 감원전이라는 건 지금 예를 들어 30%인 발전 비중을 뭐 예를 들어 20%로 갖고 가서 유지하자라든지 뭐 그런 게 이제 유지하자는 게 비중을 줄여서 유지하자는 게 감원전인데, 탈원전은 0으로 갖고 가자는 게 이제 문제죠. 그게 탈원전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그 탈원전의 그 논거에 대해서 정부나 이 환경단체들이 얘기하는 탈원전의 논거에 대해서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전 사무가 보통 국민은 정부 당국자를 포함해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거꾸로 그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제 50여 년이 넘는 그런 원전 가동 이력을 통해서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사실일 수 있는데, 여태까지 원전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던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체르노빌 사고였었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이제 굉장히 큰 사고로 이제 알려져 있고, 대통령이 연설에서 뭐 1,368명이 후쿠시마 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죽은 사람들은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피폭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중환자가 이송되고 그런 과정에서 좀 혼란 때문에 이렇게 죽고, 또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이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뭐 이런 그런 인원수가 사망자가 1,368명이지 방사선으로 피폭된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후쿠시마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제일 처음 사고가 났던 게 원전 사고가 났던 게 미국의 TMI 사고인데,
거기서는 방사능 물질의 외부 유출조차도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이제 수소 폭발이라는 것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외부에 유출돼서 이제 주위를 많이 오염을 시켰죠. 사람은 비록 방사능 때문에 죽진 않았지만 주위에 이제 오염이 돼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TMI 사고의 경우에, 제일 처음에 사고 난 경우에는 그런 방사능 물질의 유출조차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 TMI 지역에 가면은 사람이 다 죽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그 고리 1호기 연설할 때, 영구전지 연설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일본같이 지진에 잘 대비된 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서 1368명이 죽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원전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그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지진 뒤에 온 쓰나미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여태까지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지진이 났지만 그런 정도의 지진, 그보다 훨씬 큰 지진이 났었어도 이제 뭐 사상은커녕 뭐 큰 어떤 재산 피해를 준 그런 경우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하고는 많이 다르게 TMI 원전하고 같은 이제 그런 경락 건물이 굉장히 견고하게 있는 그런 원전인데,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최대의 피해는 TMI 같은 경우다. 거기서는 원자로가 녹았지만 방사선 물질은 외부로 유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보면 지금 50여 년간 소위 누적 가동 연수가 뭐 18,000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오래 가동을 하면서 사람이 죽은 거는 체르노빌 그것도 43명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없었다. 그래서 역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입증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용후 해결료도 사실은 그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개발이 돼 있고, 그것이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실제로 적용이 돼서 지하 처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게 지금은 소위 이제 구리로 이렇게 처분 용기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구리를 조달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과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기술이 나올 때까지 이제 좀 더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후 해결료가 나오는 양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 동안, 원자로 발전소 생애 동안 생산되는 사용 후 해결료를 그냥 그 부지에 놔둬도 사실은 될 만큼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기술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가 탈원전이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31개 그 원전 운영국 가운데 지금 5개국만 탈원전 선언을 했고, 그 중에 또 대만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탈원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뭐 스위스나 벨기에 이런 데서도 원전 그 탈원전을 달성하고 당초에 달성하려고 목표했던 시기보다 이제 늦춰서 이렇게 탈원전에서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인도, 최근에 이제 인도 총리가 와서 7기를 짓는데 우리나라가 협조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중국은 뭐 엄청나게 확대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이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거와 아울러서 원전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 때문이 아니고 쓰나미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본 동해안이고요. 여기서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 지진이 규모 9짜리가 난 거고, 여기 이제 일본 동해안에 5개의 원전 부지가 있었는데, 그 지진의 영향은 이 5개의 원전 부지에 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서 그 송전선이 파손이 되고, 그래서 전력이 끊어져서 모든 발전소에서 다 소위 비상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잔열을 제거하기 위한 정지 냉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로 잘 되고 있었는데, 냉각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40분 뒤에 이 쓰나미가 온 겁니다. 쓰나미가 왔는데 다른 발전소들은 다 이제 쓰나미보다 부지고가 높아가지고 범람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다만 이 후쿠시마 그것도 제1발전소만 범람이 되고, 그래서 디젤 발전기가 침수가 돼서 전력을 공급을 못해서 말씀드린 그 잔열 냉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과열이 돼서 수소 폭발이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오나가와라는 발전소가 있는데 그 발전소는 진앙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지진도 더 세고 그랬지만 다행히 그 부지고가 높아서 침수가 안 됐고, 그래서 그 쓰나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 오나가와 발전소 체육관에 이렇게 대피해 한 3개월 동안 한 300명이 대피해 있었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지진이 와서 이제 여기 이렇게 땅도 꺼지고 그래서 그랬지만 비상 발전이 잘 이루어졌고 냉각이 잘 돼서 안전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충분히 원전이 지진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잘 버티는 건 이렇게 우리나라 건설하는 거 보면 이렇게 안반, 견고한 안반이 나올 때까지 흙을 다 까내고 여기다도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게 두께가 한 뭐 9에서 한 12m 되는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는 이제 5겹의 이런 방호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이 제일 바깥에 있는 게 견고한 그 경락 건물인데 두께가 120cm, 1.2m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6mm 철판으로 또 돼 있고, 그 안에 원자로가 있고, 뭐 그래서 5겹으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에 유출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그 TMI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경락 건물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 철근이 굉장히 굵은 게 촘촘하게 빽빽히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견고하고 그래서 뭐 비행기 충돌에 대해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완벽하게 견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TMI 발전소인데요. 그 아까 사고 났던 발전소인데 사고 난 지 3일 만에 이렇게 미국 카터 대통령이 이 제어실에 와서도 이렇게 상태를 점검하고 그랬는데 아무런 방사성 그 피폭에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다만 이제 원자로가 이게 이제 여기가 사고 난 원자로가 요건데 이게 TMI 2라는 2호기고 1호기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기 원자로 이 경락 건물 내가 원자로가 높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물질의 유출이 없어서 이 사고가 안 났던 멀쩡했던 TMI 1호기는 지금도 이렇게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용 해결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량이 적어가지고 부지에다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소위 건식 저장 시설 이런 그 사용 해결료 중간 저장 용기에다가 몇십 개씩 담아서 한 뭐 면적도 크지 않은데 70m, 40m 되는 이런 2,800평방미터의 그런 창고만 있으면 원자력 발전소 2기에 20년, 50년치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방사능이 찰폐가 됐고 냉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주위를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심지층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용 해결료 다발을 이렇게 이제 두꺼운 구리 용기 한 5cm 정도 이렇게 구리 용기 5cm 정도 되는 구리 용기에 담는데 구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 구리 뭐 청동이나 이런 거 보면은 파란 이런 게 부식이 생기는데 그게 처음에 부식층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 뒤에는 더 이상 부식이 안 돼서 굉장히 그 오래 금속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청동 단유세 문경 이런 거 보면 출토된 거 이렇게 잘 닦아서 보면 거기 빗살무늬 이런 것도 다 나오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식에 강한 물질인데 거기다 담아서 또 그 주위에다가 이렇게 또 점토를 이렇게 채우고 그러면 점토는 물질의 이동이 물도 잘 안 들어가고 또 거기 어떤 다른 입자도 잘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이 구리 용기가 부식이 5cm가 다 부식돼서 나오더라도 점토를 또 뚫고 나가는 데는 뭐 몇천 년씩 걸린다. 이제 이런 걸 다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고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미 이제 건설을 하고 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원전을 이렇게 계속 건설을 하고 있고, 최근에 2011년까지는 줄어들었다가 2013년부터는 원전이 이렇게 계속 늘어난 추세고, 새로 원전을 도입하는 국가도 지금 UAE 있고 터키 뭐 이런 몇 가국 있고, 계획 중인 나라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런 데서, 이런 산유국인데도 이제 그 원전을 자기네들 그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UAE가 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그 논거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는 탈원전 정책을 굉장히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추진을 했는데, 뭐 별로 이렇게 전문가나 국민회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은 별로가 아니라 전혀 없이 신용만 좀 내서, 그게 신용만 냈다는 게 이제 신고리 569기 공론화였었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대상은 신고리 569기를 건설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결정하는 거가 대상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조그만 하는 작은 질문, 우리나라 원전 비중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원전 비중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일단 원자력의 그 안전과 편익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와 편견 속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만들어진 공약을,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이거를 정책화하는 과정이 없이, 전문가하고 이렇게 수기하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제8차 전력수급 계획을 반영을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세계 최고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갖춰놓은 이 원전 산업 생태계가 그냥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그 발전소를 건설할 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해오고 인원도 뭐 보강하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신고리 569기 다음에 짓기로 된 신한울 3, 4호기를 바로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게 지금은 부지도 다 이미 돼 있고, 그다음에 주기기도 이미 만들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납품하려고 계획했던 이제 중소기업들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주문이 없고 일감이 없으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원전 공급방의 기업들의 90%가 적자를 입는 그런 상태가 됐고, 이제 올해 만약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안 된다면 이제 올해 도산을 할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어떤 보도된 사진인데, 그 사장이 그 직원들 봉급 주려고 선반도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부는 탈원전 하더라도 원전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양립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얘기죠. 수입국에서 신뢰가 떨어질 거고, 만약에 운 좋게 수출이 성사되더라도 지금 계약이 되더라도 이제 그 상대국에서 인허가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만드는 데까지는 한 앞으로도 계약되고도 한 3, 4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소위 물량 공백이 생기고 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대기업, 뭐 두산 같은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5년까지 버텨낼 그런 기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그 탈원전의 문제고요. 이게 다른 국가의 탈원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있는 그런 국가고, 독일이나 대만 이런 데는 그 아주 진작에 대만은 아예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독일은 아주 진작에 그걸 포기를 했었죠. 그래서 상황이 다른 점에서 이제
원전 산업이 붕괴돼서 더 국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진다. 이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이제 7차에 비해서 최대 전력 수요를 굉장히 낮춰 잡았습니다. 한 2013년에 11%나 이렇게 낮춰 잡았는데, 그거는 이제 이유가 우리나라 앞으로 GDP 성장률이 과거보다 훨씬 떨어질 거다. 그래서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고, 뭐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전기차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든지 늘어나면서 전기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런 건 전혀 고려가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원전을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수요를 낮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수요 낮춘 게 바로 작년부터 문제가 이렇게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겨울에 2018년 2월에 7차 계획에서 예측했던 그런 전력 수요가 그대로 나왔고요. 또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예측했던 게 그대로 나왔어요. 이만큼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과소 예측했던 게 바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다시 이만큼 떨어질 거다. 지금 작년에 9,200만이었었는데 올해 이거보다 훨씬 적은 8,800만으로 떨어질 거라고는 이제 기대하기가 힘들죠.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소위 에너지 소비 중에서 전기 화요율이 늘어날 거다. 전기 에너지 중에서 전기로 쓰는 에너지가 점점 늘어날 거다. 이제 그런 예측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당연할 텐데, 지금은 우리가 2017년에는 에너지 중에 전기가 18%, 19%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이제 2050년 가면 27%로 에너지 중에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아질 거라는 예측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여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의 그 안전 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원전을 많이 정지시켜 놓고 가동률을 낮췄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전을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원전 가동률을 낮추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새로 짓기로 한 그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있는데, 삼척이나 강릉 이런 데 짓기로 한 발전소들이 있는데, 그 전기를 이제 수도권으로 갖고 오려면 이제 송전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송전선이 사실은 제때 건설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미지수입니다. 그 주민의 반대 때문에. 그래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고 새로 짓기로 한 그 석탄 발전소 해안에 있는 게 제대로 건설이 안 되면, 그리고 이제 원전을 또 그 가동 계속 운전을 안 하고 고리 2, 3, 4, 5기까지 이렇게 이제 중단하게 되면 2023년이나 2024년쯤에 가게 되면 예비율이, 그 계산을 해보면 적정 예비율이 한 13% 이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떨어질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전력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는 그런 뭐 날씨가 굉장히 덥다든가 이런 요인이 겹치게 되면 블랙아웃의 그런 위험도 머지않아, 지금은 당장 몇 년은 괜찮지만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블랙아웃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전기요금의 이제 인상 가능성인데, 이게 이제 한전의 그 수익을 보여주는 건데요. 2016년에는 12조 이렇게 흑자가 나던 기업이 이제 작년에 적자 2천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났죠. 이것이 원자력 발전소의 이용률이 66%, 80% 정도 되던 게 66%로 떨어지면서 이제 그걸 가스 발전으로 대체했기 때문이고,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가스의 도입량이 늘어난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가스의 도입 단가 자체가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여기 최대치를 비교하면 거의 한 90%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가 연평균으로 보면
가스 도입 단가가 45% 오르고 도입량도 오르고 늘어나서 도입액이 2016년에 비해서 가스의 도입액이 87%나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게 추가로 LNG 수입을 한 게 106억 불이나 2016년에 비해서 작년에 106억 불, 한 12조 정도가 더 수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을 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그 원전 발전량이 줄인 게 탈원전 기조 때문이 아니고 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그게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원자력 발전량을 줄이면 결국은 이렇게 LNG 수입이 늘어나야 되고 그게 또 LNG 가격이 뭐 계속 안정적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등락이 엄청 심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확실히 이제 증가시킵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그 싼 원자력 발전을 줄이게 되면 전기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요금은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지난 한 10여 년 그려보면 산업용 전기 요금은 이렇게 돼서 한 뭐 과거 몇 년 동안 35% 이상 인상이 됐고 반면에 주택용 전기 요금은 오히려 이렇게 좀 재작년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누진세가 폐지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은 떨어져서 지금은 주택용 전기요금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거의 같은 굉장히 그런 기형적인 상태에 와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산업용이 훨씬 싸요. 주택용보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용은 낮추고 산업용은 올렸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면 우리나라가 14번째로 우리나라보다 싼 나라가 13나라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올리게 되면 그나마 요새 그렇지 않아도 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더 악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기후 변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발생이 뭐 화석연료 더 많이 쓰면서 늘어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비해서 LNG 발전과 석탄 발전이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석탄을 원자력을 줄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3,600만 톤의 이제 이산화탄소 증가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 우리가 2030년에 약속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6억 톤입니다. 2억 6천만 톤. 네, 그거에 비하면 뭐 굉장히 큰 양이죠. 원자력 발전을 조금 줄였을 뿐인데 이산화탄소가 이만큼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실은 이제 미세먼지도 당연히 원자력 발전을 줄인 만큼 늘어났을 텐데 사실 지금 요새 미세먼지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직접적인 그 원자력 발전 축소의 요인은 아닙니다. 지금은 요새는 이제 정부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24개 중에서 20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많이 돌리고 있어서 석탄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새 그 미세먼지 발생이 되는 거는 꼭 탈원전이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석탄, LNG를 늘리게 되면 미세먼지 문제가 계속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 탈원전이 되면서 일단 대학에 들어오는 유능한 학생이 대폭 줄었고, 그다음에 유능한 그 산업체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이 사기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있는 원전도 안전하게 운영을 하려면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것은 이제 가동 원전의 안전도 위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수치로 보여드린 겁니다. 아까 3,600만 톤, 3,600만 톤 증가했다는데 이게 결국은 석탄 여기 보면 원자력이 회색으로 돼 있는 거고 석탄이 주황색, 그다음에 이제 아니죠. 원자력이 파란색, 그다음에 석탄이 주황색, 그다음에 이제 회색이 가스인데 가스가 이렇게 확 올라갔고 석탄도 올라갔고 원자력은 줄였고
이것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 발생이 늘어나면 이제 기후 변화가 유발된다는 것은 이제 이미 다 인정이 되는 그런 사실인데, 지금 이제 실제로 관측된 게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금 이제 0.9도 대기 온도가 올라가 있고, 이거를 앞으로 2030년까지 1.5도 더 이상 안 올라가게 이렇게 이제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파리 기후 협약이 맺어졌죠. 이게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면 실제로 증가됐고, 그것이 이렇게 온도 증가로 이어졌다라는 건 이제 입증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저희 또 더 안전한 그런 전력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풍력 자원 지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빨간 데가 바람이 잘 부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덴마크나 독일의 북부 지방 이런 데 보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풍력 발전 설비가 엄청 대폭 늘어나서 지금은 전 세계의 풍력 발전 설비가 515기가와트나 되고, 태양광도 이제 비슷하게 늘어나서 태양광이 400기가와트. 이게 지금 원자력 발전 용량이 392인 거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풍력이 원자력 발전 용량보다 더 많고, 풍력하고 사실은 태양광이 원자력 발전 용량보다 더 많이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전량으로 보면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 소위 간헐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량은 크더라도 실제 생산되는 전기를 보면은 아직도 원전이 전체 전력의 세계적으로 볼 때 전체 전력의 10%를 생산하고 있고, 풍력은 4.4, 태양광은 1.7밖에 안 되지만 이 추세가 계속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이제 원전 발전 비중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6.1%인데 이제 마진이 뭐 한 4%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더 발전하면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잘 확대한 국가가 독일이고, 독일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재생에너지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데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제 석탄은 많이 안 줄었고 원자력이 팍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은 작년 보면 35%가 재생에너지에서 이렇게 나올 만큼 이제 많이 들었고요. 그 중에 이게 수력, 그다음에 풍력, 수력,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순으로 이렇게 전력을 많이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이제 쑥색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풍력 발전량이고, 여기 노란색으로 노란이나 주황색으로 나온 건 이제 태양광의 발전량인데, 이거는 2018년 1월 때고 2018년 7월 때인데, 이게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풍력이 많이 되고 여름에는 이제 태양광이 많이 돼서 이렇게 되지만, 어떤 때, 그러니까 어떤 날은 보면 바람도 안 불고 태양도 없고 그런 날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석탄이나 가스 발전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독일에서는 그 백업 설비로서 소위 갈탄 발전을 이렇게 많이 유지를 해서 이 모자라는 건 다 갈탄으로 이렇게 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보조금으로서 충당을 했죠. 그래서 그런 보조금 때문에 독일의 전력 요금은 이게 29유로센트인데 킬로와트아워당,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가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높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이제 요새 그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독일은 이제 요새 전력 수출국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고 그거를 이제 주변 국가에 수출을 해서 전력 수출국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네트로는 이제 수출하는 게 더 많은데, 수입보다는 많은데, 그게 사실은 단가가 굉장히 낮게, 생산 원가가 5.6 유로센트인데 이제 수출 단가는 3.4 유로센트. 국내에서 팔면은 29 유로센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생산원가보다도 낮게 사실은 덤핑해서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하면 과잉 생산되는 전력,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쭉 엄청나게 남게 나눈 전력을 다른 나라로 덤핑해서 버리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전력망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싼 값이라도 헐값이라도 이렇게 팔아야 되는 그런 울며 겨자 먹기 이런 수출이 사실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일의 이제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문제는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인데 이게 원래 목표는 2020년이네. 2020년까지 이렇게 줄여서 가려고 1990년부터 목표를 잡아서 했는데 최근 한 5, 6년간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전혀 줄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안 되는 그런 시기에는 석탄을 돌려서 전기를 떼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이렇게 거의 평탄화돼 있고 그래서 이 목표량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문제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어서 사실은 유럽 EU 국가 중에 이제 독일이 제일 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태양광 그 발전 설비들이 아까 보면 이제 쭉 계속 증가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여기 보면 태양광 발전 설비들이 쭉 증가했고 뭐 대부분은 사실 중국에서 이렇게 이게 파란 게 중국인데 중국에서 설비 확충시킨 게 굉장히 많은데 다른 나라를 보면은 중국은 이제 계속 늘고 있지만 중국은 이렇게 쭉 늘고 있지만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데는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이제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이것도 중국도 2017년인데 2018년 거 그려보면 이제 2017년보다 이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면서 이제 태양광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이제 떨어지는 추세고 다른 나라는 이미 떨어지고 있고 그 떨어지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조금이 이제 독일의 예인데요. 보조금이 이렇게 해마가면서 떨어지니까 이 태양광 투자액이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재작년 이런 수준은 굉장히 적어서 태양광 설비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독일에서 늘어나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전환 계획에 의해서 2030년 태양광이 33기, 지금 5였던 게 33기가와트, 풍력이 1.2에서 이제 17기가와트. 그래서 총 설비 이렇게 늘리고 발전량이 태양광과 풍력이 거의 동일하게 42.5 테라와트 아워로 이렇게 늘리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이제 풍력 그 지도를 보였는데 이 일조량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 비해서 훨씬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그 소위 태양광 이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 단가가 딴 데보다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의 발전 단가가 원자력은 이제 한 60원 수준인데 비해서 2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내용을 보면 200원을 보면 보조금이 여기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게 한 20원, 110원, 20원 정도가 될 정도로 보조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는 결국은 이 원자력 발전을 원자력 발전을 해서 그 싼 값에 팔아서 태양광과 풍력에 필요한 그런 보조금을 주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탈원전에 이제 여러 논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원자력 발전이 사고가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사용 해결료가 후손에 부담을 드는 그런 문제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가동된 이력으로 보면 여태까지 치명적이었던 건 단 한 건이었었고
사실상 지진으로 인해서 또 사상자가 난 적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안전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그다음에 사용 해결료도 충분히 안전한 처리 처분이 가능하고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기술이 나오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고요. 탈원전 정책은 그래서 급속하게 이렇게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를 낳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애써 읽어왔던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그럼으로써 원자력 산업이 붕괴되고 더 이상 수출도 못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값이 몇십 프로,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올 수도 있고, 미세먼지나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대처 능력이 대폭 떨어지고, 가동 원전의 안전성도 우려가 될 수준이고. 그래서 사실 바람직한 거는 지금 미세먼지나 기후 변화 이런 데 대처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원자력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우리나라에서는 비쌀 수밖에 없는데, 태양광 그 일조량이나 풍력지도 이런 걸 봐도 우리나라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그 기후 변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확대를 해야 되지만, 그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원자력도 같이 가야 되고, 또 어떤 점에서 에너지 안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원자력은 사실은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늘려서, 대신에 탈석탄을 하면서 석탄은 줄이고 원자력을 더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저는 여기 시정이라고 써놨지만 당장 폐기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아주 당면한 문제인 신한울 3, 4호기를 얼른 건설을 해서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 이런 원전 산업계를 살리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뭐 사우디나 인도나 이렇게 원전 수출할 기회가 있는데, 그 수출을 성사시켜서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일단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